그런 가운데 잠깐만. 박가영 아나운서 왔네요. 네. 말씀 중에. 예.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저희끼리는 그 재판을 끝냈어요. 예. 나중에 어미 보세요. 다스리기로. 나중에 보세요. 일단 그 소 울음소리를 내는 걸로 저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51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는 없네요. 예. 예예예.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전에 녹화를 하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설 연휴에는 녹화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2주치를 연달아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깜빡했나봐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굉장히 또 카메라 켜지기 전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따뜻하게 포장. 아니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몽둥이 지금 꺼내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 예예. 몽둥이 그렇군요. 꺼내려고 그러게. 그 저희가 밥 먹으면서 창석 씨랑 네. 앞에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예. 그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치 얘기하다가 잘해주면 족밥인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예. 한참 하다가 이제 여기 왔더니 이제 박가영이 없더라고요. 이제 장원이 형이랑 저랑 둘 다 내 때에서 가혹행위를 끊는다 군대에서. 그렇죠. 우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안 돌아가는 거야. 애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내가 분명히 그 친구에게는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후임한테는 가혹행위 하는 장면을 제가 봐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나는 너한테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니까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한번 잡아야 된다 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돌아와서 잡돌이가 필요한. 아니 나는 이제 잔소리도 웬만하면 안 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군대 후임들한테 잘해줬고 저랑 이제 비슷한 한 기수 차이 좀 난 애 중에 좀 승질 더러운 애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걔 말은 존나 잘 들어.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현타가 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해주는 게 답이 아닌가? 했어요. 했어야 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늘 이제 이게 성군이냐 폭군이냐 아하.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군대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잘한다고 특별히 더 내가 뭐 표창을 받을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 그래 참는 게 맞다 하고서 이제 끝까지 그러고 제대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기 잘했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괜히 또 논란이 생기는 이유. 장원이 형 지금 구독자가 70만 향이 네. 달려갑니다. 그동안 뭐 이런 얘기 없었다는 건 정말 깔끔하게 네네네. 잘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알 네. 수 없죠. 아직 모르는. 아니 근데 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뭐 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합의를 먼저 요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드리고 왜냐면 저는 매번 얘기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맞았다는 건 진짜 거짓말이다. 왜냐면 웬만한 성인 남성은요. 제가 다 집니다 싸움을. 나한테 맞았다는 거짓말이야. 군대에서는 정말 단 한 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뭘 한 적은 있지. 학폭 없다. 학폭을 저한테 당하려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내가 고등학교일 기준으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복만 벗으면 초등학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맞았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학폭, 군폭, 정폭 세 개 있잖아요. 제가 무고를 저한테 만약 학폭을 신고한다 나는 바로 무고 손수호 변호사 선임합니다. 내 인생 내 친동생 말고는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고요. 때리면 바로 쳐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랬던 사람들도 이제 눈 돌아가고 짬에 따라서 나에게 권력이 생기니까 맞아요. 자기가 살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이 눈에 들어오면 손에 들어오면 또 지금까지 했던 행동 패턴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만 깔끔하면 창석이 깔끔하다. 군대도 자신 있습니다. 군대도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 기수 바로 한 기수 아래의 친구들 네. 두 명을 이제 기합을 준 적은 있습니다. 네. 517기. 예. 그래서 제가 상병 이제 중간에 이제 꺾인다라고 하죠. 한 5호봉쯤 넘어갔을 때부터는 친구인데 말 놓자라고 이제. 왜냐면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덩치가 큰 친구들이었구나. 기합을 줄 때 잘 몰랐어요. 예, 자, 그래서 덩치가 너무 저는 크더라고요. 김재훈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네. 폭군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엄한 군주와 네. 그 성군 네.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로 했을 때 인자한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어,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국민들이 행복했던 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성분 엄한 아니- 군주도 성분이 성군일 되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재훈 쌤이 생각하는 엄한 성군의 기준 뭡니까? 무엇이 엄할 때? 일단 사람들을 다룰 때 거침이 없다. 신하들을 다룰 때. 뭐 예를 들면 영조. 네. 말 안 듣는다. 죽이기도 합니다. 예? 고위급 관료들도 그냥 죽이기도 술 먹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죽여요. 그런데 우리는 영조 하면 그래도 번영했던 조선 평평을 먼저 생각하니까. 네.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는 아닌데 선만 지킨다면 막 일단 조선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성리학적 가치 속에서 돌아갔던 나라니까 이 안을 지키면서 엄한 군주다. 저는 그러면은 엄한 게 나라 작동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잘 굴러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네, 그게 이제 성리학적 가치.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 안에서 이 헌법적 가치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는 엄한 대통령이나 엄한 리더라고 하면 괜찮지 않나? 흔히 말하는 기강 확립. 그렇죠.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그럼요. 네네네. 와서 그냥 조인트 까는 게 기강 확립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그럼 민주주의. 폭군이지 그거는 그냥 폭군이지. 네. 저는 그래서 그 노무현, 김대중 중에서는 뭐 가령 저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래도 그 전체 그 대통령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좀 존경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거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보다 엄했다.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좀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그걸 좀 그 걷어내려고 했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삼김으로 대표되는 강한 리더십. 한 사람이 쥐고 있는 리더십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었던 거 막 이런 얘기 할 때 평검사와의 대화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해주니까 기어오르지. 족밥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욕을 많이 당하셨죠. 모욕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하거나. 평검사 지심받기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 바람에. 네네네. 사실 거기서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고졸인데 저랑 같은 학번이라고 얘기했던 검사는 대놓고 약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그거 과연 선의를 선의로 받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걸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할 수 있었나? 못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한 삼김 정치 속.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도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내려놨더니 돌아온 게 그거였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려놨을 때 그 받아들여지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관료들이나 국민들도 일부는 그런 성군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지 오히려. 자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렇죠. 네. 그때는 몰랐다. 아쉬웠죠. 알겠습니다. 제일 또 오래 사셨던 글쎄 뭐. 우리 배 교수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 세종이 성군인데 세종 때 사형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진 않았죠. 네. 사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을 지키는 거, 원칙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도 공감 뭐 50 넘게 살아오면서 공감하는 것은 잡을 놈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니까 이 원칙은 타협이 없지. 그렇죠. 잡을 놈은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풀어준다고 해서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은 계속 똑같고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를 기어오른다.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네. 법이든 아니면 도덕이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 대신 내로남불 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도 동일한 네. 기준. 자 그러면 국무회의 결과 박가영은 엄히 처벌하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봐도 되겠죠? 모두가 사인하신 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어. 그럼 내가 잡아야 되는구나. 자 그럼 모두 의견하시는 걸로 알고 이걸로 자 그럼 땅땅땅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완전 공산국가처럼 네. 이렇게 들고 당원증 들고 이렇게. 당원증 다 들어주시고 자 그럼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권력을 분점하고 국회의원 3배 이상 뽑아야 되고 했었던 말과 방금 제 말이 너무 괴리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도 없을 겁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든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색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돈 아끼신다고 관리를 안 하시는데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주시면 1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드립니다. 네, 캐라셀입니다. 자, 요 주변에 겨울 되면 원래 손톱이 더 잘 깨져요, 손발톱이? 네, 겨울에 아무래도 좀 건조하다 보니까 아. 손톱도 같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특히 겨울에는 더 잘 해줘야 된다.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캐라셀 몇 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달아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구나. 여자분들은 또 이제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면 손톱이 얇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네일 이제 겉에 붙이고 나서 이제 어. 떼내고 갈아내다 보니까 아. 손톱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특히나 캐라셀 패치로 쫙 붙이고 관리를 아. 잘 해줘야 된다. 네, 자 겨울철 손발톱 관리,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손발톱 관리도 준비합니다. 그래야 여름철에 또 이제 다 노출시키고 할 때 손발에 은근히 손 많이 가, 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요. 자 그럴 때 자신 있게 노출하시려면 손발톱 관리도 중요하고요. 오랜 기간 집안일로 인해서 이 거칠어거칠해진 손발톱 캐라셀로 관리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치료가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라셀이었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도 질병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만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를 문의해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을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보험점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고 그 옛날 보험들이 아무래도 지금 보험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혜택이나 보장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보험들은 그 새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질병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게 질병들이 또 시대마다 달라지더라고. 다르죠. 유행하는 게. 유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좀 재설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보험장터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후에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보험장터 통해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뭔가요, 교수님? 네, 오늘의 주제는 100 정도 사람이다. 형평 운동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요게 이제 굉장히 낯섭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네. 교과서에도 있는데. 아니, 이름만 들어봤지 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네. 형평사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나오는데
아주 작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때는 이게 중요했던 게 그런 거죠. 이 계급 운동과 사회 운동과 이게 독립 운동과 이것에 대한 뭐 네. 어디를 우선으로 할까 논란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뒤에는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거 사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이게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좀 급하게 마무리돼 버리고 네.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이 주목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평사라고 하는 백정 그 조직이 나중에 30년대가 되면은 대동사란 이름으로 바뀌고요. 이 대동사는 친일 단체화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조금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뒤에 가서 설명 드릴 테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잘 주목받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주로 그 참조를 했었던 글은 이제 성균관대 이제 최보민 박사의 글인데 저랑도 되게 친한 형님이어서 네네. 네네네. 보민이 형이 뭐 본인 책도 쓰셨었고 네. 책 한 챕터에 이제 형평운동과 관련된 책도 쓰셨었고 본인이 논문도 몇 개 내신 게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당시 백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네. 어떤 형식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가 왜 서로 갈라지고 한쪽은 친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면 될까요? 1926년 네. 3월 23일 대구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보민이 형이 글 아주 재밌게 쓰셔가지고 네. 거의 그대로 갖다 베낄 거예요. 네. 아니 뭐 그거 전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예. 네. 여기에 그 13명의 네. 피고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고들이 왜 여기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있었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로부터 8개월 전에 있었던 예천에서의 특정 사건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1925년 8월 9일에 네. 예천군 예천면 거리에 있었던 그 행사를 알리는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형평사 창립 2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백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1925년이니까 가보기역도 없어졌어요. 네. 가보기역도 없어졌는데 근데 왜 형평사라는 게 있느냐? 그 말은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그렇죠.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좀 평등하게 대우하고자 형평사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네. 이거를 기념하는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천 청년 회장이 네. 그 기념식 그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국법을 어기다가 백정이 된 놈들이다. 그러니까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죄악이나 사회의 죄악이 아니다. 백정들 앞에서. 네. 그렇죠. 특히 형평사 2주년 기념식에서 네. 예천 청년회장이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똥을 왕 뿌린 거죠. 지금은 좋은 시대를 만나 형평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칙령으로 차별을 철폐했으니까 가보기역 때 다 끝났는데 형평사는 조직될 필요가 없다. 법이 없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네, 그 앞에 사람들 다 형평사 사람들 앉혀놓고 2주년 기념식에서요. 왜 그렇지? 남의 잔치상 상을 왜, 엎어버린 왜? 거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나 그게? 그게 왜 도대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도 네. 이제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형평사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반대입니다. 이 발언으로 형평사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형평사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한테? 다른 형평사 사람들한테? 예천에 있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머슴들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머슴들이요? 네. 머슴들이 백정들보다 지위가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서운한 질문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이미 알 수도 있고. 저희가 다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방송만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신 다 거죠?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백정인 사람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머슴은요. 네. 신분이 아닙니다. 고용이죠 고용. 고용 관계입니다.
그 소작을 받는 사람들을 또 머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그 특정 그 돈 많은 집 이때는 뭐 양반들 예전에는 양반들이었겠죠. 양반들이나 아니면 돈 많이 번 노비들도 머슴을 부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노비나 이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고용한 노동자예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양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분이 아니죠. 자 앞에 붙는 게 두 개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하다는 거. 그런데 그런데 양인이라는 거. 신분적으로 네. 철폐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데 형평사를 주도했었던 그 백정들 중에는 부자인데 천민인 사람들이 많아요. 고기 장사에서 네. 돈 번 거지. 자 그런 두 개의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은 철폐가 되었지만 네. 저들은 나보다 신분적으로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정은 근데 잘 사네. 이게 갑오개혁 이후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꼴배기가 싫은 머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작 받고 일하고 그다음에 진짜 어디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쟤네 백정이잖아. 근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개모임까지 만들어? 이제 형평사를 개모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개모임까지 만들어? 폄하하는 거구나.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청년회장이 그거를 불을 지른 거죠. 예천 청년회장이 회장이 그걸 부르지르니까 예천의 청년들 그런 머슴산의 청년들이 맞아 저 말이 맞아라고 해버리고 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되게 웃긴 거는 그러니까 80년대, 네. 70년대, 80년대 중반에 중학교 다녔잖아요. 저희 그 집이 어머니가 장돌뱅이 그거 했는데 시장에서 저 백정이라고도 일부를 천대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1980년대에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뿌리 깊은 거예요. 이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우리 조상은 백정이야. 못 봤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지. 심지어 저는 만나봤어요. 네. 저희 때. 저는 그냥 제가 백정이었죠. 이 심지어 고기 장사했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고기 장사. 그렇구나야. 고기 장사를 했으니까. 야, 이 역사학자 이 양반. 그걸 받아주면 안 되지. 요식업과 도축업은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제 판으로 또 와서 자르는 건 내가 자르니까. 그러면 맞다고 봐야 돼. 예의 백정. 바로 이런 인식이 그렇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니까요. 있어요. 왜냐? 만약에 있다고 우리 가족이 백정 집에서부터 내려온 집이라는 거를 알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뭔가 아직도 그럼요. 우리 가족이 천민 출신이었다는 걸 네. 드러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사실 근데 이거 웃긴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장터에서 저기 소고기 국 해갖고 네. 파는 게 분명 백정이거든. 근데 돈 엄청 번단 말이에요. 근데 백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신고니까 돈은 엄청 많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노비가 없는 것처럼 네. 백정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백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뭔가 모를 그 차별의 지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백정이 그럼 뭐냐? 이거는 시간상 네. 저희 방송 76화 임꺽정 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거를 네. 참고해 주셔서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아주 아무튼 좋네요. 네, 76화도 다시 보게끔 만드는 예.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하층 신분 집단입니다. 최하층. 그런데 이들이 갑오개혁 때 신분이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느냐? 네. 아닙니다. 일단 그 호적에 직업 적는 난이 있을 때 거기에 도한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빨간 점을 찍어 놓습니다. 도한. 네. 빨간 점을 네네.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네. 그 백정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홍표 정사네, 홍표. 네. 빨간 점. 그러네. 이게
1898년에 만민공동회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이 거기에서 최초로 발언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출신 박성춘의 이름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만민공동회에 올라가고 우리 해방되었으니까 나도 여기 발언권 있어 하면서 한 거예요. 잠깐만 이름이 백정인데 박성춘인 거면 이름 성을 산 건가? 뭐 그렇겠죠. 산 걸 수도 있고 응. 근데 뭐 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은 성은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보통은 이건 이름을 바꾼 걸 겁니다. 왜냐하면 백정들 아마 갑오개혁 이후로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백정들은 이 한자 이런 한자 못 써요. 걱정 그렇게 가야 돼. 동물이 들어가거나 그때 얘기했었던 것 네, 같아요. 자연 물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런 이 좀 고급 한자 못 씁니다. 그렇게 막아놨어요. 네. 어느 정도 차별이냐면 네. 일단 노비보다도 못해요. 백정은 노비보다도 못함. 어. 이게 진짜 인간이 네.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을들끼리 어. 안에서 병정을 나눠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을들의 전쟁이 제일 치열합니다. 네. 이 병정을 나눕니다. 병정을. 어. 거기에서 정이에요. 어. 백정은 정이에요. 정. 가불병정. 가장 낮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천민 중에 천민. 어. 네. 이들이 이제 백정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이름을 그런 식으로 써야 됐고요. 네. 옷도 어떤 걸 못 입죠. 다릅니다. 예. 옷도 달라요. 그 임지연 배우가 네. 그 뭐죠? 거기서 나오는 지금 하고 있는 사극이요? 아니요 그 이전 사극에 네. 임지연 배우가 백정이 딸로 나오는데 이야. 옷 자체가 가로 옷이에요. 가로. 어. 그냥 오. 눈에 딱 띄어요. 예. 저 그 드라마는 못 봤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차별을 받냐? 일단 갓을 못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페랭이라고 보이는 이 백정들이 쓰는 모자 책 짧은 거. 그런 거 쓰거든요. 그게 백정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아, 그 모자 페랭이 모자가. 그거 딱 쓰는 거예요. 아. 야,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백정의 삶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요. 양인인데 진짜 가난해요. 그럼 양인인데 정말 가난하고 진짜 그 농사 짓는 그냥 가난한 일반 양인이에요. 네. 나라에서 결혼할 때 지원도 해주거든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난하면. 그런데 백정 그리고 말 타고 갑니다. 네. 말 타고 가요. 결혼할 때 특별히 네. 평생 어떻게 그 가난한 네. 양인들이 어떻게 말을 타겠습니까? 말 한번 못 절대 타보지. 못 타거든요. 근데 백정은 소를 타게끔 합니다. 야, 말도 못 하고 소를 타야 되는 거야. 소를 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위치도 네. 농가에서 네.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그것도 농 아마 어. 네, 조금 해줘가지고 소라도 타라 정도. 아.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 응. 가마 한 번 정도 언제 가마 탑니까? 응. 가난한 농민들이 언제 가마 탔겠어요? 결혼할 때 한 번 타는 거거든요. 가마 못 타게 합니다. 널빤지에서 널빤지 타고. 부모님이 죽습니다. 부모님이 죽어요. 곡하잖아요. 네. 곡을 못 하게 합니다. 아. 소 울음소리를 내게 합니다. 넌 짐승이다. 야, 씨.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게 이게 무슨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렇게 네. 정착을 한 거구나. 네. 관행으로. 이 이야기는 조선 시대의 어떤 기록들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제 저는 그거 못 찾았고 어.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소설이었는데 1920, 30년대에 썼던 소설에 나와요. 아. 근데 그때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한참 심할 때 네. 흑인들이 동양인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의회 안에서 그런 차별들을 두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소름 소리를 내게 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치욕이었겠다.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거보 개혁이 됐고 신분이 없어졌고 만민공동회에서 백정이 올라와서 이름 바꿔가지고 쫙 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래 축하한다 백정 힘내서 우리 다 같은 대한 제국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다 같이 일제를 몰아내고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1900년에 이미 갑오개혁이 끝났고요. 네. 1900년에 경상도에서
백정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상도 관찰사한테 상소를 하나 상소라 그래 상소는 임금한테 올리는 거니까 그걸 하나 올려요. 민원을 제기했다는 민원을 거? 제기해요. 네. 우리도 이제 신분 해방됐는데 gas 쓰게 해달라고. 상관없잖아요. 어. 네. 네. 없는데. 어. 근데 관찰사가 갓은 쓰되 갓끈은 소가죽으로 해라. 그 와중에서도 또 소야. 이런 일이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1905년에 얼마 안 있다가 1905년에 어떤 분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쫓겨납니다. 야, 이게 다 평등한 세상이 왔는데도 네. 실제 백성들의 삶은 그 바로 한 순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긴 하지만 안 바뀝니다. 쉽진 않네, 확실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980년대인데 네, 80년대 그랬어요. 저 집 백정집이야가 있는 진짜요? 80년대? 네, 우리 시골의 장터에 가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래요. 저 백정. 그 자식이라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그냥 그들끼리는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잖아요. 예, 거의 유지되다시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계속. 네. 이게 해방 이후에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그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다이나믹함이 준 유일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다이나믹함이 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순기능이랄까요. 그게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나 이런 게 세상이 천지개벽할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독재가 있었고 그걸 걷어내려는 시민 항쟁들이 있고 막 이러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 거지. 식민지 시기까지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네. 거의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음. 그런 가운데 잠깐만. 박가영 아나운서 왔네요. 네. 말씀 중에. 예.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밟으셨나? 예. 미친 듯이 밟아서 네네네네. 왔습니다. 네네네. 당연한 죄송합니다. 얘기.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는 그 재판을 끝냈어요. 네. 나중에 어미 보세요. 다스리기로. 나중에 보세요. 일단 그 소 울음소리를 내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네. 백정들은 부모님이 돌아가도 사람 목소리로 곡을 할 수 없었대요. 아. 소 울음소리를 냈어야 한답니다. 네. 자, 네. 가시죠. 이제 마음이 좀 풀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백정들이 조직화가 빨리 돼요. 그건 직업적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이제 유통도 사실 같이 하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사는 이것도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따로 살림을 못 꾸려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못 살아요. 네, 저희도 진짜로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살면 뭐라고 계속 하니까 그 산 뒤에 같이 모여 살았어요. 진짜 80년대 초반에. 이게 그 백정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예전에 이제 그 살던 집단 거주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마을이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피천말. 피천마을. 피천말. 그러니까 피천 마을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가 흐르는 천을 낀 마을이라는. 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네. 소 잡으면 이제 피가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피천마을 사람이야라고 한 백정인 거예요. 저희들이 듣기론 그랬어요. 그때는 기와집을 못 올리게 했어요. 절대 못하죠. 기와집이 없어요. 이거 있으면 때려 부셨어요. 근데 1980년대까지 그런 일이 왜냐하면 있었다는 그때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보통 사람의 집 형태는 안 되고 그냥 천막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만 허용이 됐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80년대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들이라서 물론 지금이야 이제 도축업이 별도의 것으로 했고 공장지 도축이 됐지만 그때까지도 그런 게 없었던 때니까. 뭐 사실 요즘은 그 정육 하시는 분들 유튜브가 제일 잘 돼요. 맞아요. 100만 200만
정형하는 거. 예, 이런 고급 거 기술, 고급 기술이에요. 엄청 고급 기술이죠. 아, 엄청 네. 고급 기술이죠. 요즘 뭐 여생남일이 그거 따라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빠른 시간 안에 변하긴 했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짜 과거의 경험, 아주 긴 시간 동안 했던 경험, 그리고 특히나 어린 유년 시절에 했던 경험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기가 참 쉽지 않나 봐요. 이게 네. 올바른 공화정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상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네. 이거 그 식민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었던 소설들 중에 네. 이런 어떤 백정이나 노비 이런 것들 묘사한 소설들을 다 보면은 존댓말 써요. 60 먹은 할아버지가 네. 10살짜리 그 양반 출신도 아니고 그냥 양인, 그냥 농민한테 존댓말 씁니다. 그때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각자 지금 한 20년 전 정도면 뚜렷하게 기억나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20대인데 네. 20대 때 건데 20대 시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물론 정치나 이런 것들 많이 달라졌지만 삶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어요. 아,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풍요롭고.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었다. 맞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때가 지금 이제 신분 해방된 지가 한 20-30년 된 건데 네. 그 시절에 엄격한 신분적 차별이 있었던 강렬한 기억이 있었던 게 20-30년 전이라면 지금까지도 당연히 그들에게는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감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이 감히 나와 같아져? 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이 많을 수도 있었겠네요. 양인들한테. 아, 그럼요. 그렇죠. 그 굉장히 상황에서 식민지 내에서.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가 재밌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로 조직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조직화는 이미 그 전부터 돼 있었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로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백정들의 조직체에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회 단체들과 조금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배운 사람들 네. 중에 백정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네. 다 양반 집안 출신들이거나 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네. 물론 조선인들은 다들 먹고 살기 어렵지만 그들 중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지식인이나 유산층들이 네. 여기 붙기 시작합니다. 강남 좌파. 아니 너무 뛰어왔더니 약간 예. 강남 그래도- 좌파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분의 1 하고 1회치 출연료 받을 텐데 쫄리겠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 예. 아 혹시 내심 차라리 안 들어와줬으면 하셨나요? 난 들어오기는 좀 어이없었어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싶었습니다. 헐레벌떡 왔습니다. 예. 아무튼 그 무렵에 하필이면 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형평사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주. 네, 진주. 진주면은 부산이랑은 또 달라서 좀 다르긴 하죠. 경상도의 중심인가요? 경상도의 진주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진주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전에 무슨 냉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얼음이라는 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냉면을 만들어서 진주 냉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곳은 좀 유복한 동네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유복한 동네에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주 냉면의 핵심은 그 얼음이 아니고요. 요정? 그것도 맞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런 데서 먹는 거라고 들었어. 육전입니다. 육전. 육전. 그렇지. 육전 소고기예요. 올리는. 소고기예요. 진주 냉면에 그러네.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요. 네. 조선시대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고급입니다. 소고기 올리죠. 그 다음에 국물 내는 거 해산물 쫙 우려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싼 요리예요. 있는 집이 진주냉면이. 있는 집에 먹어야 되네. 그런 음식이 이 동네 전통이라는 건 이 동네 뭔가 있다는 겁니다. 요정이 있지. 아니, 요정 진주 가서 아니, 요정들 가셨어요? 요정 100%죠. 아니 좀 잘 사는데 요정이 있겠지. 아니 냉면 문화가 요정 문화하고 같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선생님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대감댁 아들이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해장할 때 먹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요정에서 이게 그러면
육전이 있으려면은 고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기 공급 때문에 저 백정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모였기 때문에 고기 공급됐을까요? 이거 뭐 진주라는 데가 저는 그렇게 어. 그렇게 큰 동네인가요? 엄청 큰 동네입니다. 그런가? 어. 굉장히 큰 동네고 일단 어. 그 군사 시설로도 굉장히 커요. 진주성이 있잖아요. 네. 군사 진주만. 시설로도 진주만 아하. 난 괜찮아. 펄 하고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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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네네. 네. 진주는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읍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었고 일단 그 통영으로 지금도 통영으로 가는 길 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진주 꼭 거쳐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네. 내려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지기도 하고요. 물산이 모입니다. 물산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원래 경남 도청 소재지예요. 진주가. 가명 소재지구나. 도청 소재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게 20년대 옮길 거예요. 20년대 부산으로 옮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네고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축업도 여기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는 도축업자들, 뭐 백정이죠. 백정들은요 잘 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잘 살다 보면요. 네. 여기에서 그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학력자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거나 그러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 지금 국내에서는 차별받아서 학교 그만두고 막 이런 네. 동경 유학을 보냈구나. 동경 유학을 갑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아요. 제일 유명한 분이 장지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지필. 초기 그 형평 운동을 이끌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분이고요. 할아버님이 어디 함흥 대학 나오셨다 그랬죠? 중앙대. 중앙대. 주호대. 아닙니다. 메이지대 출신. 네. 중앙대요. 주호대 아니야? 주호대요? 중앙대라고. 아니요. 주호대입니다. 확 밟아버리는. 주호 다이 갖고. 네네네. 아리가또. 메이지대 법대 출신입니다. 오. 그런데 그건 일본 사람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아빠가 백정이 도한. 국내에서는 어디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지? 어디 일본에 눌러 삽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돌아와서 형평사를 조직하는 거죠. 이제 아예 바꾸겠다. 네.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진주를 중심으로 있는 거고. 참고로 그 장지필의 집안은 진주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진주로 온 거죠. 네. 진주에서 활동을 하고 진주에서 사는 백정들을 중심으로 형평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3.1운동 이후에 탁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운동 자체가 3.1운동 이후에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923년 4월에 형평사가 창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이건 장지필이 주도를 했었던 거에도 이게 아마 영향이 있을 텐데 불과 1년 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수평사라는. 왜 그러냐면 일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거기도 불악구민이라고 네. 여기도 차별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에타라고 불리는 네. 그 도살업을 네. 종사했었던 사람들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걔네도 마을 바깥에 불악이란 걸 그렇죠. 살았던 불악민이라는 뜻입니다. 불악민이란 불악구민. 아, 네. 브라쿠. 네. 그 사람들이 그 수평사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들의 사회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장지필을 중심으로 이제 식민지 조선에도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형평사를 만들었는데 형평사 결성 취지문을 보면 멋있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 강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사의 취지다. 우리도 조선 민족 1천만의 일원이라 애정으로서 서로 도우며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존을 바라고자 40여만의 단결로서 본사의 목적과 취지를 밝힌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공평하지 않았다.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다.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인간다운 대접을 못 네. 받은 거죠.
우리도 조선민족의 1천만 1원이라 그렇게 못됐다는 겁니다. 일원이 아니었. 일원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외치는 형평사가 조직이 됐고 여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여만의 단결로서 숫자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1천만의 조선이라는데 그 중에 40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40여만이 다 백정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예, 그 사회 운동들이랑 연계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자마자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그게 아니 뭐냐?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계급 뭐 얘기하는 거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대동사로 갈라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 그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형평사라는 조직은 점점 넓어져요. 그런데 넓어지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노선 투쟁도 생길 것이고. 그 노선 투쟁의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강령이 우리의 신분 차별이냐 아니면 좀 더 넓게 계급 운동 그리고 그 계급 운동에 같이 가고 있는 독립 운동으로까지 연계를 할 것이냐 의 문제로 조금씩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많은데 그 구성이 부자들이 많으면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 진주의 지역에서부터 뭉쳤었던 그 형평사 멤버들은 네. 부자예요. 신분적으로는 그 옛 갑오개혁 이전의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이지만 천민이지만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돈 더 벌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문 직업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내가 돈 벌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 대신에 우리한테 차별했었던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점점 넓어지다 보니 그리고 1923년이라는 이 시점이 되면 한국에도 사회주의, 이 식민지 조선에도 사회주의라는 이 이념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사회 운동에 조금씩 결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이 형평운동, 이 형평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서울과 진주 출신 이 형평사 단원들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게 그 사회주의에 조금 더 많이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네. 여기에 딱 소속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 좀 더 넓은 의미의 연대, 독립운동가의 연대, 사회주의 운동가의 연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방향성 일로 가야 되니까 본부를 서울로 옮기자 그래요. 진주에서 시작됐지만 운동의 중심은. 운동의 중심이 여기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신분 그래 백정 우리도 백정 출신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딴 게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관심받고 살아왔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돼라고 하는 세력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갈라져요. 이 가운데에서 이미 그 내부적 갈등을 안고 있는 속에서 이 타협이 어디서 되는 줄 아십니까? 타협 이 신구 그리고 서울 네. 진주의 갈등이 대전에서 됩니다. 정말 지리적으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대전에서 그 이거 회의를 대전에서 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를 봐요. 그땐 세종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대전에서 24년에 전 조선 형평사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 조선 형평사 중앙 총본부를 서울로 옮기는 건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진주 지역의 구 그 멤버들은 불만을 내재한 상태에서 조금씩 이게 누적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쯤 벌어졌었던 사건이 아까 그 제가 사건. 네.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던 예천 사건이에요. 왜냐 여전히 백정은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만 명이 조직을 만들어?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머슴들을 중심으로 쟤네 한번 조져줘야지. 일종의 백색 테러가 발생하는 그렇죠. 쟤네들 한번 조져줘야지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탁 하고 벌어졌었던 게 예천 사건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죽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백정들 찾아다니면서 죽였나 보죠. 네. 이게
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때렸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평 사원들의 태도가 불손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아. 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례한 운동이 있었다. 그 무례한 운동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신은 예전과 같은 백정이 아니라 당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며 다른 이들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무례했다. 와. 야 감히 기어올랐다. 야, 너랑 나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 네. 아. 이게 무례했다라고 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지필도 이때 두드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박원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까지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은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헬스업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아움. 이제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엔 좀 씁쓸한 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맛있어.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들고 다니시기 편하다는 거 지금 요즘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감기 너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평상시에 목 건강 잘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삼 순백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가격대 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저렴한 산삼 시대로 건강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장담하는데 산삼 시대 드시다 보면 산삼 순백은 어떨까라는 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휴대하기 좋고 입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산삼 시대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산삼 시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만든 옷 TBH샵입니다.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이고요. 2천만의 직장인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지가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웰컴 쿠폰팩 5종 앱 다운로드 만원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때는 네이버에서 TBH샵 검색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TBH 샵. 저는 뭐 계속해서 잡스에서 광고를 하고 있을 때도 TBH 샵의 옷을 구입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니트도 입고 왔고, 네, TBH 옷이 되게 좋아요. 제가 네.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네, TBH샵에서 예전에 잡스러운 전에 활동할 때 네. 또 주셔가지고 입고 있는데 굉장히 그 색감 예쁘다고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활동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아니 보면 되게 포멀한 옷도 있고 직장인들의 데일리웨어로 입기 좋은 옷부터 시작해서 캐주얼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안에서 취향을 만족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원래 입던 그 약간 그 스트릿 스타일의 옷 입으면 좀 약간 거지 같다 그러는데 TBH 옷만 입으면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그래요. 진짜 기존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원래 그지 같았다는 거죠. 원래 사장님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TBH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입으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더 평가가 좋더라고요. 예, 저도 엊그제 주문했습니다. 주시 주디가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이틀 전인가 주문했는데 벌써 오늘 오전에 도착했다고. 네, 배송이 딱 와 있고요. 여기 어플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옷을 몇 개 사다 보면 이제 나의 사이즈 같은 게 여기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떤 새로운 옷을 고르면 평소 샀던 옷보다 어떤 부분이 좀 더 크고 어떤 부분이 또 작은지 그걸 데이터 비교를 해줘요. 어플에서. 좋다. 추천 이렇게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안 입어보고도 살 수 있게끔 막 이런 정보들을 잘 제공을 저 합니다. 같은 사람한테는 좋죠. 어. 왜냐하면은
고민하지 않고 어. 추천을 받으니까 거기서 선택하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할인율도 워낙 좋고 옷 양 자체가 원래 뭐- 싸 또 옷이. 야. 근데 또 원단이나 이 만듦새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옷 디자인 자체도 다양하고 어. 개수 자체도 워낙 많아서 진짜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진짜. 고르기 좋다. 이거 옷 고르다가 이렇게 이 새벽까지 갑니다.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 보기도 쉽지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전 다 봤다는 거. 네. 재원 쌤이 딱 입기 좋은 스타일의 옷들이 많습니다. 아 저는 애초에 마인드 브릿지 옷을 되게 많이 샀어요. 아. 원래 많이 사던 거예요. 네. 저도 마인드 브릿지가 좋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TBH 샵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정들을 다 죽여라, 밟아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정들을 온 동네에 있는 백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청년회장이 기념식 올라가서 아까 그 말했었던 그 이야기를 일을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네. 더 불타오르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었던 그 진주파 네. 중심의 어떤 그 형평 사원들은 이것 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연대야 저딴 것들이랑 지금 우리를 저따구로 보고 있는 조선인들이 여전한데 조선의 시선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런데 무슨 연대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나는 돈도 있고 내 자식들 교육받을 것도 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 때려 죽이려고 해. 그럼 뭐하러 저들이랑 연대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니야. 이 연대하고 이게 그래도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 속에서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속에서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은 합의해서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신간회가 우리 나중에 신간회도 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결국에 20년대 후반에 해소가 됩니다. 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 구 세력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겉밭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조선은 안 돼. 내 됐어. 형평사도 해체해. 라고 하는 논의들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형평사 해체로까지 확정이 되게 되고 그게 1931년 무렵에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은 1935년 정도가 됐을 때는 예전에 막 수천 명이 모였었던 행사에서 고작 50명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모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부 갈등으로.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대동사라고 하는 조직으로 구 모임들은 따로 그 모임을 만들게 되고 네.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가는 노선을 걷게 되면서 형평사나 없어지고 네. 구 세력들만 남아서 이제 그 대동사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일제 정책이 나쁠 게 없어요. 부자들이니까. 네. 심지어 그 비행 무기 헌납합니다. 전쟁 때. 그 정도로 강력한 친일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게 대동호가 그래서 대동호구나. 대동사가 낸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뭐 민족주의 이런 건 없었고 그 백정들에 대한 처우 개선만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든 조선이든 상관없었던 거였구나.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을들의 전쟁을 통해서 조선 안에서 을들의 전쟁을 통해서 아직도 벌써 심지어 1980년대까지 참여를 받았다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저들과 그들이 먼저 백정 입장에서는 그들이 먼저 우리와 타자를 나눴어요. 그럼 타자화된 백정들은 굳이 뭐하러 조선인 바삭바삭 조선인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과 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맞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네. 돈 잘 벌고 일본이 우리 도축업자들 해가지고 하고 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식민지라고 하는 거 속에서 저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뭐하러 됐어 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 같은 거예요. 아. 결국은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형평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네. 형평 운동 자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도축업자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도축업자. 저는 많이 봤죠. 네, 많이 보셨죠. 어. 근데 이 도축업자들이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이윤율이 많이 달라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예,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조합 집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 집단이야. 그렇죠. 가서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좋은 고기 주고 안 친하면은 좀 안 좋은 거 주고 막 이래요. 또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계속 이게 있어. 이 사이에 밀당이 약간 긴장 관계에 있다가 잘해주기도 했다가 약간 싸울 땐 싸우기도 해야 되고 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무슨 특정한 형태의 뭐 고기 뷔페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거의 성패는 그들과의 친소 관계라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얼마나 그죠. 제대로 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원자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깃집이랑 우리가 원자재. 잘 모르는 영역에서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 같아요. 제가 들은 건 그거예요. 근데 정확한 네네.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제가 경찰 생활할 때 그런 그 도축업자들이 칼 많이 쓰니까 거기 많이 가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지 우리 그 배영사님 모를 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백정이라고 불렸던 직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럴 수도 자격지심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발동돼서 우리가 힘이 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더 도드라지게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역사의 어떤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일설이에요. 네. 확정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켜켜이 쌓여왔었던 그 백정 출신 이 시절 이게 아마 1950년대에 있었던 네. 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어떤 그런 불만들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는데 해방 이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백정 출신이 밝혀져서 퇴소당했다는 육사에서 이건 일설이에요 설. 어.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어떤 한 사람이 퇴소 당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백정 출신이었던 걸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나를 왜 퇴소시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퇴소시켰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퇴소 당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것 봐. 나는 또 우리는 또 차별당한. 차별당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렇게 빠르고 급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또 네. 보여주는 한 사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80년대 진짜 봤다니까 장에서 진짜 그 시골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손가락질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양복 번지게 입고 나고 집도 좋아. 근데 백정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게 80년대 초반까지니까 참 사회 많이 안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아래서 이 공화정으로 운영된 게 이게 수십 년의 역사가 나름 있어서 굉장히 차곡차곡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법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회 발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두의 인식 수준이 평균치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겠으나 그 와중에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이때도 당연히 있었겠지. 이게 방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이거 사실 혐오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무섭냐면 네. 특정한 국면이 벌어지죠. 네. 만약에 혐오라는 감정들로 서로 적대시 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이때는 1950년 6.25 전쟁이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백정 출신들이세요. 우리는 수백 년을 차별받았는데 심지어 신분이 해방됐다는데도 차별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혼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폭도로 변할 수 있지. 근데 저기 북한에서 북한군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평등한 직원 뭐야? 세상이다. 평등한 세상에 이제 직원 뭐였어? 도한 백정입니다.
죽창을 하나 만약 어. 지어줘요. 완장하고 죽창. 줘요. 그러면 백정이었었던 사람들 무슨 선택을 할까요? 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이러지 맙시다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택하죠. 서로 혐오의 감정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칼자루가 지어지고 완장이 채워지잖아요. 대단히 잔인한 학살을 벌였어요. 1987에서 보면 김윤석이 맞아요. 극우로 돌아선 이유가 자신의 집에 이제 머슴들하고 그 백정들이 부모님 살해하는 장면을 맞아요. 그 밑에서 보잖아요. 구들장 밑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공에 맞아요. 네. 이 정신이 싹 터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 학살이 있었던 곳에 음. 나중에 국군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로 가요. 그러면 과거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학살을 좌시하겠습니까? 다시 또 누구야? 복수하려고 죽인 건 하겠지. 누구야? 쟤들 왜 죽였대? 백정이라서 차별받아서 그랬다는데요. 그럼 똑같이 차별을 그때 학살당했었던 집 불러와. 자녀들 있지? 야, 죽여.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이후라고 해가지고 물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다이나믹이 결국은 신분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작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네. 맞아요. 과연 그게 깔끔하게 해소되고 사라졌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네. 경기 남부 쪽에 제가 살았던 그 보수적인 데가 사실은 교수님 말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재돼 있구나. 내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백장 빨갱이.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남아 있는 감정들을 교수님이 어렸을 때 목격을 하신 거였구나. 그렇죠. 아까 했던 먹힌 말씀이. 거죠. 사실은 그걸 목격한 건데 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은연중에 튀어나오긴 그렇죠. 하겠지.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 들은 게 아니 오늘 저기 김종배 그거잖아요. 그 지역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는데 네.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잡았대요. 너 왜 말 못해? 너 중국인이지. 너 빨갱이지. 너 말해봐. 표준어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혐오의 감정이 탁 하고 터지는 거죠. 레드 컴플렉스랑 중국인 혐오. 지금 뭐 그거 뭐 부정모 이런 거 합쳐갖고 지나가는 한국인을 불러다가 너 중국인이지, 너 빨갱이지라고 했는데 지금이 2025년이에요. 여전히 혐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계속 얘기했었던 그 형평 운동의 그 방향성이 서로 갈라질 때 연대의 어떤 가치, 함께 어떤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회 운동과의 어떤 그 연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사실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선택했었던 백정들과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립된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이익에만 몰두되었었던 사람들과는 결국은 그런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 혐오라고 하는 감정과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결국은 폭력적이고 암울한 결말밖에는 남지 않는가를 형평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내용이 많은 의미가 좀 있었던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이 생각해볼 지점이 좀 많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처단이 좀 필요하다. 처단. 우리가 오프닝에 얘기했었던 민주주의의 기준을 벗어났을 그럼요. 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